이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밑에서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세계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러한 푸틴의 야망,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런 혼란의 시기에 인류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시기다. 전 세계가 지금 양극화로 지금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최근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북한을 방문을 해서 우려했던 대로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마치 냉전 시대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복원하는 듯한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단기적인 이런 협조 관계보다도 이제 새로운 세계의 구축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는 러시아 또 중국, 여기에 북한이 그 반열에 끼어서 동참한다는 장기적인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도 모든 분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과 비슷하게 북한도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미 러시아하고 중국이 우리 동해안 쪽을 따라서 비행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동해안 북쪽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영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해상 훈련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이, 저는 내놓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냥 서로 통보하고만 해도 협조 관계거든요. 이것이 좀 더 공고히 되고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유학생들 교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분야의 유학생 교류 또는 북한 과학자들의 러시아 유학을 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해 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교류들로 인해서 결국은 북한은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니까 결국은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군사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사 훈련은 돈이 많이 듭니다. 대규모 훈련은. 그런 대규모 훈련보다는 일단 이런 교류가 많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이제 군사 훈련, 실질적인 훈련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시 자동 개입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동 개입은 아닌 것 같고요. 군사 원조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군사 원조의 범위와 정의가 지금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개입을 했는데 그때도 중공군은 지원병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북한이 러시아 군인들이 필요한 것보다는 예를 들면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필요해요. 6.25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6.25 때처럼 러시아 전투기가 러시아 조종사에 의해서 비행이 되면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하늘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들, 또 북한이 지금 부족한 해군력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북러 관계가 돈독해진다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갑자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밑에서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이런 세계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러한 푸틴의 야망,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푸틴도 내 혼자만 갖고는 안 되겠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겠는가 했을 때 역시 북한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가능성도 타진해보고 손익계산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공산주의 국가들, 저런 독재 체제들은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푸틴이 가기 전에 우리 보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안 보내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미끼를 던져서 우리한테 또 혼란을 조성하려고 했던 거고, 제발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현실은 전 세계가 지금 양극화로 지금 둘로 나눠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미국한테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되고, 미국이 러시아한테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미국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편을 들어야 되고, 제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관,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야 뭐 다 좋게 지내고 싶지만 미안하지만 선택지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대적할 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취약점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갑론을박하고 싸우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움으로 보이고 분열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독재국가들, 권위주의 체제 이런 데에서는 혼란스럽고 저런데 한 방 탁 치면은 될 것 같은, 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푸틴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과신을 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자유우방 세계도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화끈하게 좀 지원을 해서 러시아한테 큰 코를 다치게 했어야 되는데 민기적거리다가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푸틴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자신감을 준 거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중국하고 대만의 어떤 전쟁, 또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게 확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전세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저게 더 유리해지면 과연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도록 놔둘 수 있을까요? 그렇게 놔두고 싶어도 못 놔둘 거래요. 또 그렇다고 러시아를 패배시킬 정도로 그런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런 각오를 하려면 결국은 참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러시아 본토를 지금 공격하냐 마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중동도 무시 못해요.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지금 북쪽에 헤즈볼라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레바논하고 국경 지역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난 10월에 테러 사건 이후로 거기를 피난을 시켰어요. 그 피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벌집 아들, 딸들이 아닙니다. 그냥 서민들이지. 이 사람들이 갈 데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2학기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거기가 안정이 됐으면 했던 거예요. 아주 우리랑 삶이 똑같아요. 안정이 됐으면 했는데 자꾸 로켓을 쏘니까 안정이 안 되고 집이 비어 있으니까 뭐 거미도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 있는 주민들은 데모를 하고 빨리 해결하라. 그러니까 또 군의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헤즈볼라는 또 이란이 또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후티족이라는 게 또 있고, 저기도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좀 먼 얘기지만 이제 아프리카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서 일이 벌어지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악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우리의 농민들이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혼란의 시기에 인류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시기다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는 한반도에 지금 김정은이라는 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민군이 저렇게 서슬퍼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답은 강력한 안보를 갖추는 게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 그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죠. 애도 좀 많이 낳고. 한미일 북중러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향후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우선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면 6.25 때처럼 북한이 마음먹고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 또 김정은 체제 밑으로 집어넣겠다라고 쳐들어오는 거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1% 정도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한 이유는 첫째는 주한미군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자체가 지금 그런 능력을, 그런 전투 지속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국군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염려가 된다면 비무장지대를 연해서 또는 북한이 불과 10년, 15년 전에 우리 초계함을 격침을 시키고 또 우리 서해 도서에다가 로켓을 300발을 쐈잖아요. 그런 걸 하고 또 비무장지대 내에 침투해가지고 우리 순찰로에다가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아군 병사들을 다치게 하고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눈에는 우리 군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만이 저러는 거 보니까 한 방이면 되겠구나 이런 오판을 할까봐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런 오판 또 예상치 못했던 확전 이런 것들은 늘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안보에 대한 걱정만 하지 말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걱정은 해도. 이게 큰 문제야. 제가 왜 안보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대변자들을 선출을 하고 뽑는데 안보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후보들한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역 기간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병사들 200만 원 월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자들도 징병을 해야 됩니까? 가산점 제도는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는 제가 분명히 경고하지만 큰 봉변 당할 겁니다. 이라 빨리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주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는 뽑아줘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